공허의 시대에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살롱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입니다. 아재살롱 11번째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단원 FM과 함께하는 아재살롱, 엉뚱한 질문에 진심으로 들이대는 아재들입니다. 오늘도 쓸모있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잠시 방전하시고 머릿속 드라이브 정리하세요. 자,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살롱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평소처럼 공동 진행자와 여러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그렇기보다는 책 한 권을 소개를 드릴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가을도 됐고 독서의 계절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져온 책은 이제 명상록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도 하죠. 이 명상록은 이제 부제가 좀 따라 붙는데, 철학자 황제가 전쟁터에서 자신에게 쓴 어떤 일기, 감정의 소회, 이렇게 부제가 붙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저자라고 할 게 따로 없는데요. 왜냐면은 과거 로마 제국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이제 자기가 살아오면서 혹은 전쟁터에서 어떤 느껴왔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이제 적어놓은 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로 책으로 편집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단 읽는 책은 현대지성에서 이제 편집한 책인데요. 여기 뒤에 써있는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2000년간의 스테디셀러,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플라톤이 꿈꾸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이 명상록은 전쟁을 수행하고 통치하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단편적으로 기록한 책으로서 논증적인 글과 경구가 번갈아 나타난다. 그에게 자신의 내면은 외적인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였다. 따라서 명상록은 우리가 그의 요새의 광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셈이다. 그는 스토아 철학을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킨 것을 근간으로 삼아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던 아주 민감한 도전들이자 인류 전체가 보편적으로 직면한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핵심적인 신념들과 가치들을 짤막하면서도 강렬하고 흔히 힘있는 성찰들을 통해 정확하게 표현해내려고 애쓴다. 그 도전들은 그에게 다가오고 있던 죽음을 어떤 식으로 맞아야 하는가 하는 것,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해주는 논리를 발견하는 것, 자연세계 속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찾아내는 것 등이었다. 명상록은 오랜 세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전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 사상은 마르쿠스 자신의 것이긴 하지만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스토아 철학이고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지만 일부는 플라톤주의에 가까웠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영혼의 관점에서 성찰한 마르쿠스의 이 저작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어떠한 영속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어떤 책인지 좀 감이 오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3년 전쯤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전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 이제 퇴사를 하면서 저희 팀원분들께 이 책을 선물로 한 권씩 나눠줬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마음의 어떤 평화랄까? 사실 우리 모두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또 초조해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명상록이라는 책은 그런 어찌 보면 두려울 수 있는 불안한 그런 상황에 어떻게 감정을 추스리면 좋을지 혹은 그것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다 보니까 이제 유명 인사들도 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은 1년에 이 책을 명상록을 2번은 꼭 읽는다 라고도 합니다. 하버드대나 옥스퍼드대, 시카고대에서도 이 명상록은 필수, 필독, 고전이라고 하네요. 다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아무래도 이 책의 그 주요 화자가 고대 로마의 그 황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깊게 그리고 감명 깊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보니까 서기 121년에 태어났고 180년에 돌아가신 분이네요. 당시 나이로 하자면은 대략 60세에 가깝게 사신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오연제의 마지막 황제이며 스토아 철학자로서 명상록을 저술하였다. 보니까 여기 오연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고대 로마에는 그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있었다고 하죠. 그 오연제 시대가 어찌 보면 로마 제국 시절이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오연제의 마지막 황제로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토아 철학자라고도 나오는데, 스토아 철학 어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이제 금욕주의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어떤 욕구를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아마 단순히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이 책이 조금 더 깊게 다가오지 않을까도 싶네요.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의 양자가 되고 145년 황제의 딸 파우스티나와 결혼하였다 라고 다음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억이 나네요. 이 안토니누스 피우스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오연제의 4번째 황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로 들어갔고 그분의 따님과 결혼을 했나 보네요. 마르쿠스는 수사학자였던 프론토를 비롯해서 여러 유명한 스승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는 12세부터 철학에 깊은 흥미를 보여 유니우스 루스티쿠스의 지도 아래 스토아 철학에 입문해서 에픽테토스의 다마록을 배웠고, 이 책은 그의 명상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여기 중요한 어떤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그 스토아 철학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명상록 책에서 에픽테토스에 대한 언급도 자주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파우스티나와 결혼을 해서 여러 자녀들을 두고 대체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46년부터 피우스 황제와 공동으로 통치하였으며 140년, 145년, 161년 세 번에 걸쳐 집정관이 되었다. 161년 피우스 황제가 죽은 뒤 제위에 올라 180년까지 통치하였다. 여기서 집정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로마 역사에 대해서 혹은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또 싶어요. 근데 그거를 뭐 다 설명드리긴 어려우니까 뭐 집정관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총리, 뭐 대통령, 장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제가 되었나 보네요. 162년부터 165년 사이에 파르티아가 제국의 동부 지역을 침공한 것이 주된 문제였고 166년과 168년에는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전염병과 동생 베루스의 죽음으로 제국의 전선이었던 도나우 지역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170년에 게르만족의 침공이 심각해져서 마르쿠스는 180년에 죽을 때까지 북부 이탈리아와 게르마니아에서 원정을 수행해야 했다. 이 원정은 성공적이었고 국경 지대들은 안정되었다. 175년에 이집트와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아비디우스 카시우스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그는 그 기회에 동방 지역을 평정하고 안티옥, 알렉산드리아, 아테네를 방문하였다. 177년 마르쿠스는 아들 코모두스를 공동 황제로 선포했다. 그들은 협력을 하여 도나우강 전쟁을 다시 시작했고 180년 마르쿠스가 코모두스를 국정의 최고 조언자로 임명하고 난 직후 군대 사령부에서 병사하였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아우렐리우스의 어떤 대략적인 그 연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황제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그 훌륭한 황제, 현재에 들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로마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다스렸던 그런 어떤 성과, 노고 그런 것들이 그런 오현제라는 표현에 담겨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기 제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은 동생 베루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에는 황제가 종종 이제 여러 명 있을 때가 있는데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제 자신만이 황제였던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루스와 같이 공동 집권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와 같이 공동 황제를 겸임하기도 했었죠. 이 오현제 시대가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이제 뭐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어떤 로마 시대의 어떤 평화가 구현됐던 그런 시대. 전쟁이 좀 그나마 적었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좀 그나마 나았던 그런 시대. 이제 팍스 로마나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황제가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동 황제의
동생 베루스가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충직한 부하였던 카시우스가 이제 외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거를 또 진압하러 가기도 했어야 했고, 이외에도 이제 뭐 파르티아라든가, 파르티아는 이제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파르티아의 침공을 또 막아내기도 했어야 했고, 북쪽의 게르만족의 침입에도 대응을 했어야 됐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에서처럼 도나우강 전선에서 이제 병사를 하는 그런 어떤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까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명상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티브 바라캇의 Day by Day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는 곡들은 이제 뉴에이지 곡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독서를 하시면서 차분하게 듣기 좋은 노래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스티브 바라캇의 Day by Day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스티브 바르캇의 데이 바이 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명상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책의 서론에 어떤 그 내용이 좀 어떤 느낌이 제대로 좀 전달이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상록은 고대 세계의 이른바 고전 시대에 쓰여진 현존하는 글들 중에서 그 연대와 문화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독보적인 저작으로서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의 생애 말기에 외적들의 침공을 제압하기 위해서 제국의 북부 전선이었던 도나우 지역으로 원정을 간 10여년에 걸친 기간 동안 쓴 것으로 추정되는 철학 일기다. 우리는 그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일과 이민족과의 전쟁이라는 외적인 압박감과 무거운 짐으로부터 물러나서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 흐트러질 수도 있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들을 기록한 책을 마주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내면은 외적인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였다. 따라서 명상록은 그가 그의 요새의 광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셈이다. 그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킨 것을 근간으로 삼아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던 아주 민감한 도전들이자 인류 전체가 보편적으로 직면한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핵심적인 신념들과 가치들을 짤막하면서도 강렬하고 흔히 힘있는 성찰들을 통해 정확하게 표현해내려고 애쓴다. 그 도전들은 그에게 다가오고 있던 죽음을 어떤 식으로 맞아야 하는가 하는 것,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해주는 논리를 발견하는 것, 자연세계 속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영혼의 관점에서 성찰한 마르쿠스의 저작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영속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글은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는 강력한 도전적인 헌신, 만물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철학적 확신, 인간과 신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명상록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문학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지 않고 고대 저술과 관련해서 알려져 있던 그 어떤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명상록이라는 명칭은 17세기에 와서 붙여진 것이었고 그 이전에는 그 자신에게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후자의 명칭의 기원은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저작은 마르쿠스가 출판할 의도로 쓴 것이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한두 구절을 적어두는 식으로 순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비망록으로 쓴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부터 제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평소에 사용한 언어는 당연히 라틴어였지만 명상록은 헬라어로 썼는데 이것은 헬라어가 고대 철학의 표준 언어였고 그도 이 언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저작이 그의 생애 말기에 쓰여진 것임을 보여주는 여러 단서들이 눈에 띄는데 제2권과 제3권에서 그의 게르마니아 원정을 보여주는 표제들이 붙어있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명상록이 어떤 표준적인 장르에 속한 저작이 아니라고 해도 이 저작을 쓴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 1차적인 목적은 마르쿠스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생각들을 살펴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충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 저작에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떠받쳐왔던 중요한 명제들, 윤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원리들과 통찰들을 짧은 글들 속에 명료하게 담아내고자 했다. 다음으로 좀 더 큰 틀에서 이 저작의 목적은 기원 후 1세기와 2세기에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윤리를 담은 책을 펴내어 널리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 후자의 목적은 헬레니즘 시대, 기원전 3세기부터 1세기까지가 되겠는데요. 이 시기에 출현했던 철학 학파들, 특히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기원을 두고 있긴 하지만 기원전 4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중에서도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마르쿠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에픽테토스가 스토아 철학에 의거해서 실천 윤리에 쓴 다마록이었다. 또한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아주 깊게 받았던 또 한 명의 로마 정치가 세네카도 대화편, 산문, 서신 같은 문학 장르를 빌려서 실천 윤리에 대한 글을 광범위하게 썼다고 한다. 일단은 전반적인 느낌이 어떤 건지 좀 다가오시나요? 굉장히 그 자신 속으로 침잠하는 듯한 침잠,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자신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한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한번 바라봐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명상록의 주제들 관련해서도 몇 가지 문구들을 하나씩 이렇게 읽어보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 문구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다. 그저 나 자신의 잘못을 벗어나려 노력하라. 마르쿠스는 남의 잘못에 화를 내지 말고 가능하면 바로잡되 고집이 세고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신에게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는 선악을 모르는 자가 악을 행해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그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고 믿었는데요. 또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모두 같은 보편적 본성의 일부이고 상호작용하고 협력해야 하며 모든 인간은 내적으로 연결된 유기체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 있고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는 악한 사람을 멸시하고 피하려고 하는 건 자연을 거스르는 짓이며 남을 판단할 때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질책해서 실망과 괴로움을 주기보다는 어찌 보면 자기 개발에 힘을 쓰라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래더미가 서로 쌓이면 이전의 모래가 숨겨지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이전의 이들은 곧 뒤의 일들로 덮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르쿠스는 명성과 칭찬을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과거에 수많은 유명인들이 잊혀졌고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도 곧 사라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무리 명성이 위대하다고 해도 언제나 그 망각으로 사라지게 되며 이를 추구하는 건 단지 자신의 허영심을 보여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그는 선행이 인간의 합당한 일인데 이에 대해 감사와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으며 명성에 대한 욕망으로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건 분노로 인해서 행해지는 악보다 더 비난받을 만하다고 주장한 철학자 테오프라스토스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들에게 기도할 때 욕망을 충족시켜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되며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지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지 여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끝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 죽음이 너를 덮으리라. 네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면 옳은 길을 가라.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마르쿠스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인생을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같은 방식으로 끝내고 같은 영원의 길로 향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하며 잘 살기 위해 빨리 행동을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는 물질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이며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건 우주에 해롭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우스운 일이라면서 이를 수용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구도 좀 인상 깊네요. 미래의 일이 너를 근심케 하지 마라.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너는 지금 네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올 것이다.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든 나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 마치 금이나 에메랄드나 퍼플에 대해 누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나는 에메랄드가 되어 내 색깔을 지켜야 한다. 그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불행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생각을 즉시 지운다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일에 근심하지 말고 언제나 선한 본성을 간직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해를 입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역시 그러지 않을 거라며 무엇이든 마음먹은 바에 따라 결과가 변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너는 외부의 사건이 아닌 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힘이 생길 것이다. 마르쿠스는 추론하는 능력이 인간을 동물과 차별하게 해주는 요소이고 최대한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보편적 이성을 이해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고 이성적인 마음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지만 마음 자체가 삶의 특정 결과에 대한 욕구를 일으킨다면 고통만 따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에 따라 살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자연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명상록에서 나오는 중요한 구절들 한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이라는 곡입니다. 그럼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이었습니다. 어, 이 명상록 관련해서 꼭 짚어볼 만한 사항이 있다면 아무래도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일 것 같은데요. 여기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마르쿠스 당시의 스토아 철학의 특징으로 적어도 5가지를 들 수 있고, 이것들은 명상록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주제들과 일치한다. 첫 번째는 미덕을 따라 사는 삶만이 행복한 삶이라고 본 것이다. 즉,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덕이 전부라는 사상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건강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의 안녕조차도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로 치부된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고 인간의 행복과는 무관하다. 두 번째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은 어떤 것들을 가치 있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느냐와 관련된 신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사상이다. 즉, 감정과 욕망은 인간의 정신생활에서 별개의 비이성적인 차원을 형성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감정과 욕망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신념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으로 취급된다. 세 번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내재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그러한 성향은 제대로 바르게 발전하는 경우에는 가족과 공동체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을 우주라는 거대한 국가의 동일한 시민들 또는 형제들로 여기고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 세 가지 사상이 결합되었을 때는 인간의 윤리와 정신에 대한 고도로 이상화된 견해가 탄생하게 되는데, 고대의 비평가들은 그러한 견해를 대단히 이성적이고 비현실적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그 이상을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미덕과 행복이라는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에서 윤리적인 삶은 그러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 또는 여정이었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여정을 밑받침하고 돕기 위해서 실천 윤리의 방법론들을 제시하였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윤리적인 발전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윤리학의 영역에 배치하였다. 스토아 철학의 네 번째 특징은 앞의 세 가지와는 달리 자연학에 속한 것으로서 윤리학과 자연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 시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주된 쟁점 중 하나가 자연 또는 우주에는 내재된 목적 또는 의미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자연적인 법칙들이나 과정들이 제멋대로 작용을 해서 생겨난 결과물일 뿐이냐 하는 것이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랐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첫 번째 견해를 채택을 해서 모든 일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신의 목적이나 섭리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반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두 번째 견해를 채택해서 물질의 원자적 성격에 기초한 자신들의 사상을 설파했다. 이것이 보여주듯이 스토아 철학에서 윤리학과 자연학 같은 철학의 분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를 밑받침해 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의 섭리에 대한 그들의 신념은 자연학의 일부였지만 윤리학과 관련된 중요한 틀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반대로 윤리학은 섭리를 비롯한 신과 결부된 원리들을 밑받침해주고 의미 있게 해주었다. 다섯 번째는 스토아 철학자들은 철학을 고도로 통일되고 지식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개념들 및 철학의 여러 분야들 간의 연결관계를 추적하여 이해하는 능력은 스토아 철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명상록에서 아주 표준적인 스토아 철학의 주제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성을 가리킨다. 그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부분들인 육신과 정신을 대비시킨다. 마르쿠스가 정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리스어는 프시케, 우리말로 혼이지만 스토아 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누스, 정신이나 푸뉴마, 호흡, 숨, 생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표면상으로 볼 때에는 몸이 없는 정신과 몸을 지닌 육신을 구별하는 플라톤적인 이원론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그것은 스토아 철학에서 인간의 정신도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런 대목들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스토아 철학의 첫 번째 특징적인 사상을 반영해서 윤리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즉 마르쿠스가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인 이성을 사용해서 정신을 통제하고, 이번에는 정신으로 하여금 육신을 통제해서 미덕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좋은 것들이나 감각을 만족시키는 이런저런 쾌락들 같은 행복과는 무관한 것들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르쿠스가 육신을 비롯해서 물질 세계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그는 고급스러운 요리를 물고기의 시체라고 표현하거나 육체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을 장기의 마찰과 점액의 갑작스러운 분출이라고 표현하고, 아름다운 대리석은 흙이 단단하게 응집된 것이고 황제의 옷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자주색 옷감은 조개의 피라고 표현한다. 그런 표현들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육신이나 물질을 열등한 것으로 보고 배척했던 플라톤적 사상이나 인습적인 규범들을 배척했던 견유학파적인 태도를 수용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좀 더 큰 맥락에서 보면 행복과는 무관한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는 스토아 철학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 스토아 철학은 어쩌면 현대에서 그 어떤 미니멀리즘이랄까 할까요? 자신의 삶에 있던 여러 가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태도, 생각, 그런 것들과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오늘 소개드린 이 명상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까 하고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책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주로 저 혼자 진행하는 때가 그때가 아닐까 싶은데, 아재살롱에 이제 북살롱이라는 어떤 코너 속 코너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곡 듣고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나카무라 유리코의 레전드입니다.
May it be an evening star shines down upon you. May it be when darkness falls, your heart will be true. You walk a lonely road, oh how far you are from home. Morning air, oh truly believe and you will find your way. Morning air, a lofty a promise lives within you. May it be the shadows call will fly away. May it be you journey on to light the day. When the night is overcome, you may rise to find the sun. Morning air, oh truly believe and you will find your way. Morning air, a lofty a promise lives within you. A promise lives within you. This song is 1 minute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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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bout 1 minute long. It's about 1 minute long. It's about being 1 minute long, and it's almost exactly 1 minute long. This so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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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ute long. All right, how we doing now? We got how much time? 20 seconds. Yeah, doing pretty good here. One more thing to say, probably, if I can think of something. All right, yeah. 11 seconds. Yeah, Hurry okay. up. Oh, this song is 1 minute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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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iled it.